그러면 어떻게 김유수 선생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네, 세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세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한 자극도 많이 받았고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광고라고 하면은 이미 오래된 것, 낡은 것이라는 이제 이미지가 생겨버렸고 디지털 광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 광고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당연히 물론 규제 완화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민택 박사님, 이승영 교수님, 박한우 교수님 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진행형 그리고 앞으로 될 부분이지만 완화만 된다고 해서 방송 광고가 갑자기 그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전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방송이라는 형태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민택 박사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도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을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발전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이승영 교수님에서 그 발제에서는 규제 완화는 물론 또 이제 핵심 가치는 이제 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걸로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콘텐츠가 다른 이제 콘텐츠와 만약에 경쟁을 하려면은 방송 콘텐츠만의 특히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 어떤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브랜딩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그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박한우 교수님이 발제에서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제 NFT가 뭔지 너무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 설명 덕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 같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분야, 미디어 광고 분야가 NFT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NFT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시청자를 참여시키는 것, 지속시키는 수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분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KTX에서 내려오면서 실제로 이제 방송사에 계시는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통화를 좀 하고 왔는데요. 가장 이제 그 문제가 이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누는 이 방송 광고의 규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전에는 거의 그 광고로 거의 프로그램을 90% 정도 제작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한 30% 정도로 확 낮춰졌고 예능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10% 남짓 정도로 많이 떨어져서 거의 지금 광고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20년, 30년 전에 거죠. 그때는 시청률이 거의 한 30%를 상회하는, 40%를 상회하는 그때에 만들어진 이 광고 규제가 지금 거의 시청률이 10%도 안 되는, 그리고 어차피 그때야 뭐 거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지상파에 노출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0%도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90%의 어떤 컨텐츠들은 이미 다 전혀 규제도 없이 그런 콘텐츠에 다 노출이 되는데 이게 어떠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을 들으면서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유튜브를 못 봐서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지금 한꺼번에 이런 다양한 7개의 규제인가요? 그게 다 이렇게 완화가 되지는 않는다면 저는 이제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어떤 것부터 조금 완화되는 게 방송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중간 광고, 간접 광고, 가상 광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지금 광고 형태인 것 같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가 좀 더 시급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만약에 그렇게 뭐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심지어 광고 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됐을 때 또 역효과가 또 일어날 발생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중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느끼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광고의 침입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광고 태도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광고가 없는 OTT라든지 아니면은 IPTV라든지 다시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청자의 이탈이 발생할 위험성도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에서 이제 규제 완화와 함께 동시에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띈 거는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동의를 했거든요. 지금 엄청 핫한 캐대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히 그 아이들의 팬덤을,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팬덤 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2차 저작물이나 뭐 크로스 미디어 콘텐츠 형태로 지금 막 제작되고 있고, 굿즈도 지금 막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날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팬덤 형성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게, 이게 소비자 미디어 행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게,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지만 거의 이게 이제 채널의 로열티보다는, 채널의 충성도보다는 현재는 이제 프로그램, 독자적인 프로그램 하나의 충성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소비도 이렇게 구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팬덤 형성이 그 콘텐츠의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승현 교수님한테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팬덤 형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광고 얘기를 했지만 이 NFT 세 번째 페이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상당히 읽어봤지만 생소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그리고 박광일 교수님이 제 예를 들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더 집중 있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지상파 광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 내에서의 이 NFT 활용이나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서의 어떤 컨텐츠 이런 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지상파 혹은 다른 방송사의 어떤 컨텐츠에 어떻게 NFT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됐고 풀렸는데, 그래도 방송사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면 방송사 프로그램에 이 NFT를 활용해서 좀 컨텐츠의 어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강한나 교수님 듣고 저희 박부장 선생님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강한나입니다. 우선 발제자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좀 들을 수 있어서 좀 많은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많은 또 질문을 머릿속에 갖게 하는 그러한 발표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성윤택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까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질문을 같이 던지셨는데, 사실 저도 똑같은
궁금증 질문이었거든요. 과연 이 방송 광고가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광고주가 정말 지상파의 광고를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연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저도 드는 의문이었는데 아까 발제를 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그렇게 사실 이게 연관된 건 아닌 별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방송 광고 자체가 지금까지는 규제가 심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 대행사들의 입장에서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광고를 하는 광고가 저조했다면 그래서 디지털로 옮겨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지상파 방송 광고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유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다시 지상파의 광고로 사람들에게 유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제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럼 방송 광고가 어려워서 지금 디지털 미디어로 진짜 더 많이 광고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 광고는 정말로 그러면 실효성이 높을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질문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이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선 콘텐츠 브랜딩을 해야 된다. 콘텐츠 자체가 브랜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동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콘텐츠 브랜딩이랑 브랜디드 콘텐츠는 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콘텐츠 브랜딩을 하는 전략으로 브랜디드 콘텐츠의 활용 같은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이 과연 그럼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제를 해주셨던 이제 박한우 교수님의 그 NFT에 관련된 이제 발표는 저도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NFT 그러면 사실은 광고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는 주제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연관을 시켜서 연구를 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흥미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사실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벤트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약간 좀 사람들에게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NFT를 활용하는 무슨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좀 봐왔던 것 같은데 이것들을 이제 그런 방송 브랜딩이나 방송 광고에서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 아까 김소정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과연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세부 토론자님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네. 일단 세 분이 지금 이제 세 가지 발표에 대해서 각각 코멘트를 주셨고요. 안타깝게도 첫 번째 발표 해주신 성학교 박사님이 다른 세션하고 지금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사실 지금 세 분의 토론 내용이 성 박사님이 이렇게 리스폰스를 하신 내용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큰 숙제를 다 같이 던져놓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상파가 지금까지는 콘텐츠 경쟁력도 그거는 문제지만 어쨌든 규제 때문에 우리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이 운동장이 좀 기울어졌어.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해오셨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제 그 운동장은 평균을 찾아갈 텐데 과연 그러면 거기서 진검승부를 이제 정말 하시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를 저희가 굉장히 저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흥미진진하게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에게는 관전 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주셨고 이제 그 업계에서 정말로 이제 지상파에 계신 분들은 정말 분발을 이제 컨텐츠적인 차원에서 분발하셔야 되는 그런 숙제를 이제 좀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발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감히 좀 서머라이즈를 하고 그러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해주셨던 우리 이승현 교수님 선생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 반박, 수긍 다 해주셨습니다.
네, 우문현답이랄까요? 그 발제문이 이제 질문을 드린 거,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면 이제 토론자께서 이를 보완해서 정말 벙벙한 짜깁기한 그냥 자료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핵심을 짚으시고 또 뾰족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순 교수님께서 뭐 따로 질문을 주시진 않았지만 이제 핵심 가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셨더군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브랜딩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뭐 김수정 교수님이나 강한나 교수님이 주신 말씀과도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제작비와 배급료가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150억의 제작비가 들었다면 홍보 배급비가 매칭해서 1대1로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송은 제작비가 1억이 들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 방송하면 끝나는 거고 거기에 그걸 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붙여서 이제 수익을 얻으려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송의 메커니즘인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다면 1억 원의 홍보비 그런데 이제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뭐 조직 차원에서는 구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작 PD가 홍보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사업부에서 홍보를 맡아서 편성 제작국에서 제작본부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면 그게 다큐가 될 수도 있고 예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홍보하는 역할은 조직 내에서 사업부에서 그걸 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의 지상파 방송의 구조는 사업부에서는 행사 사업 혹은 뭐 콘텐츠 판매 수익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또 콘텐츠 판매하기 위해서는 홍보 비용을 최소한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고 견본시에 참가한다면 부스 설치비가 뭐 1,000만 원 든다 하면 겨우 그것도 뭐 혼진원에서 받아서 하거나 받지 못하면 안 가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뭐 이런 데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작비가 회당 1억 원이 들었고 그게 시리즈로 뭐 50편이 있다라고 하면 50억 원의 제작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매칭하는 홍보비를 투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브랜딩을 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유통 실적을 거둘 수가 있을 텐데 현재 방송은 영화와는 달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그래서 기획단에서부터 어떤 사업부와 편성부가 함께 PD와 광고 사업팀이 함께 협력해서 기획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콘텐츠를 일관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잘하는 게 이제 세계관을 구축하는 뭐 디즈니, 마블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김소정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제 팬덤에 대한 거고 팬덤 형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하면 팬덤을 형성할 수 있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게이지먼트, 그 참여 그리고 체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해외의 경우는 어떤 드라마 시리즈가 흥행을 하면 그와 동시에 뭐 그냥 굿즈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체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가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고 계속해서 어떤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팬덤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MBC에서 무한도전이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매우 특이하게도 담당 PD 김태호 PD가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게 예능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브랜디드 콘텐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인물을 조명하기도 하고 장소를 조명하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 가기도 하고 뭐 평창 올림픽 되면은 뭐 평창에 가서 무언가를 스키 점프를 배운다든지 컬링을 배운다든지 하는 뭐
사이클 또 그런 경우, 경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그러면 그 쫄쫄이 옷 입고 그 5명의 출연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스포츠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도 했어서 매우 특이한 경우인데 그런 예가 최근에는 나오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협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후원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골몰하게 된 그런 좀 열악한 상황으로 됐는데요. 영화를 또 예를 든다면 이제 GV 그 감독과 출연진들이 함께 무대 인사를 하고 또 감독 제작자가 관객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바로 그 팬덤을 형성하는 거고, 영화의 힘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에 대한 팬덤, 감독에 대한 팬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감독이 그런 팬덤을 통해서 생기게 될 텐데, 방송 역시도 그렇게 시청자와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건 다 비용입니다. 극장, 영화관을 한번 빌리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또 간식, 굿즈를 제작해서 선물로 주고, 뭐 물론 입장권을 뭐 10,000원, 15,000원 받고선 GV 형태로 방송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데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팬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에서 이제 참여와 보상인 거죠. 내가 시간 들여서 뭐 야구장 가서 응원하고 나서 어느 선수에 대해서 더욱 충성도, 어느 팀에 대해서 충성도가 생기는 것처럼 방송을 미디어, 텔레비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나고, 그리고 또 뭐 무한도전이 오래전에 했듯이 어떤 굿즈, 뭐 달력 만들고 음반 발매하고 음원 발매했던 것처럼 꼭 그런 예능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드라마 역시도 뭐 와인을 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TV조선에서도 예전에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였냐 뭐 이혼 관련한 그런 데서는 뭐 김희애 배우가 마셨던 와인 출시되기도 하고, 또 뭐 편스토랑 같은 건 아예 편의점과 같이 합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듯이 뭐 이건 어쩌면 또 너무나 노골적일 수 있겠으나 예능이든 음악 프로그램이든 이렇게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뭐 예전에 국진이빵 이거 너무나 오래된 거지만 뭐 그런 것처럼 개인을 브랜딩하는 노력을 방송사 차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제가 조직에서 있어 보니 직원들을 혹은 콘텐츠에 그런 비용을 투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작 부서는 돈을 쓰는 부서이고 사업 부서는 돈을 버는 부서이고, 그래서 같이 협업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이제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도 또 시즌2, 시즌3를 기획하면서 사업 차원에서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2분만 더 말씀드린다면 출연자들을 섭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한참 주가가 올라가면 라디오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이 더 노출이 많고 뭐 출연료도 더 많이 받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박명수 DJ의 경우는 라디오를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그게 이제 성실성이기도 하고 가장 개인적인 매체인 라디오를 통해서 팬덤이 더 강화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일관되게 방송사가 어떤 출연진을 그냥 홍보를 위해서 데일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기획사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일관된 캐릭터를 그 스타화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브랜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강한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전략 부분이라면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브랜디드 콘텐츠는 콘텐츠 자체가 지금은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콘텐츠,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방송사에서 제작한 것 이것보다는 이제 파편화돼서 콘텐츠만 기억을 하지요. 플랫폼보다는요, 채널보다는요. 그래서 브랜디드 콘텐츠 자체가 브랜디드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는 당연히 브랜딩과 브랜디드 콘텐츠는
소비자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뭐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지가 가장 목표이겠죠. 브랜딩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하고 이건 역시도 이제는 혼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이 단순히 콘텐츠가 아니라 브랜디드 콘텐츠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콘텐츠 등 로컬 그 장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브랜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예고편 트레일러 제작은 이건 물론 감독이긴 하지만 영화 제작부와는 구분이 돼서 배급 유통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게 일체화돼 있죠. 제작을 하고 해당 채널에서 편성을 하거나 외주에서 제작한 것을 이 채널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 예고와 트레일러는 광고의 영역이죠.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 이거는 글쎄요 뭐 방송이라고 한다면 이제 광고와는 분리하듯이 그런데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는 지금의 광고 회사,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 제작사 혹은 대행사, 기획사를 표방하지만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혹은 이제 콘텐츠 회사로 변모하고 있듯이 방송사 역시도 콘텐츠 회사, 콘텐츠 기업으로서 제작만이 아니라 유통, 배급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다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뭐 발표를 재밌게 흥미롭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표하지 않았던 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송 광고에 NF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를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이때 방송 광고라 함은 광고 전공자이시니까 아마 방송 TV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스팟 광고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스팟 광고에서 그러니까 광고 모델, 특히 맥주 광고였었는데 맥주 광고의 모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NFT 홀더들한테만 투표권을 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결정 투표의 투표권을 NFT로 했던 그런 NFT 홀더들에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사례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짧은 시간에 계속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광고가 저는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의 민영 방송사든 SBS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광고가 SBS에서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추적 가능성입니다. 추적 가능성. 그래서 이 트레이서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트레이서빌리티를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잡고 있어서 이 블록체인의 특징을 살린다면 이런 광고의 어떤 노출이라든가 광고에서 오는 수입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 통합 광고 통합 시청률 말씀하셨잖아요. 뭐 온라인하고 그 다음에 지상파하고 구글이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구글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구글 네트워크에서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추적 가능성의 네트워크가 되면서 데이터들이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광고 어떤 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조금은 과거하고는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온체인의 가장 큰 기술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 하면 아날로그 폰에서 우리가 폴더폰 되고 스마트폰 되면서 이 스마트폰이 앱이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컴퓨터링 장치가 내장된 휴대폰이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 하면은 이때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조건들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계약입니다. 조건들을 자유롭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다시 또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뭐 9시 뉴스를 보면서 봤던 광고들에 대해서
이 조건들을 주면서 유튜브의 시청자들 또 구글이 유튜브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니까 보상을 또 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열리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R&D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하고 NFT를 단순히 어떤 보상 차원의 NFT 말고 다른 형태의 광고와 NFT의 접점을 찾는 거 좀 R&D 과제를 하나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서승택 박사님한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광고 시장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발표 선생님들하고 토론 선생님들 말씀 좀 진행을 해주셨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 또는 다른 관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어떤 광고 제도의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너무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도 가지고는 방송 쪽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방송 콘텐츠 제작과 그다음에 광고를 엄격하게 차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와 콘텐츠의 어떤 제작에 영향을 못 미치죠. 지금 그런 시대는 좀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가 기상파를 통해서만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성윤택 박사님이 아마 MBC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MBC 뉴스가 기상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면 이것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 또 엄청 많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MBC 편성국장을 할 때 어떤 무한도전이라는 몇 화 이 콘텐츠가 총 시청자 수가 얼마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를 통해서 본 사람 얼마로 추산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본 사람 얼마 그 다음에 뭐 IPTV, 보이어TV 뭐 이렇게 하니까 총 그러니까 이 수치는 시청률 몇 %하고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콘텐츠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광고는 그 성분양이잖아요. 지상파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박한희 교수님 발표를 했더니 제가 옛날에 생각했더니 저희가 광고를 이것을 어떤 그 광고 판매 꼬박꼬 같은 데 있죠. 이거하고 MBC가 분리가 되지 않고 MBC에서 광고를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를 어떤 블록체인 같은 추적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본 사람을 정리를 하고 후불로 아니면 아까 같은 후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공정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방송 광고에서는 시청 흐름을 약간 플로우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 OTT나 뭐 다 이게 약간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보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이 방송 광고가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A라는 부분을 빼고 나서 완전히 앉아가지고 그 뒤에 오는 광고를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과 광고를 좀 더 일치할 수 있어요. 약간 스폰지 개념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간 광고는 기상파에서도 따라오지만 유튜브 할 때도 같이 이렇게 답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상파 있죠. 그거 재송신을 가지고 뭐 실험할 필요 없고 그 정도 근데 이제 워낙 급격한 변화였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훨씬 더 거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면 지금 어떤 방송망들 방송적으로 한쪽으로 별 소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미 그게 그 제도가 어떤 OTT 활성화하고 뭐 전에 이게 도입이 됐었으면 혹시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청자들은 이미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집 나간 돌아오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방송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지만 방송사가 생존 가능한 게 아니고 소수의 열성적인 때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이게 이제 NFT 같은 기술. 제가 이제 집이 올림픽 공원 근처여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가보면 가수들 공연할 때도 뭐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방송 쪽에 이렇게 배려했는데 이쪽으로 갔고 그럼 그 수는 옛날에 저희가 방송할 때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열성적인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광고를 클릭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팬덤 같은 것도 방송사 브리티시 모델에 포함됐으면 제가 이제 정보 광고를 하고 있다 보면 방송 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시청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광고는 이게 사람 숫자로 나오는데 이거는 시청률이지 않습니까? 시청률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 쪽에서 지금 현재 큰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청률이라는 제도, 이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되니까 아마 시청자 수가 나오는 그래서 그런 IPTV라도 서로 통합시청률도 아마 IPTV가 서로 영업 비밀이라 해서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옛날에 그걸 할 수 있다면 MBC면 MBC에 가는 건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KBS 때는 뭐니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하다가 정말 그것들이 되는데 이 IPTV 3사가 다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방송사도 이게 시청률 대신에 디지털과 마찬가지로 인프레션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훨씬 더 방송 방송의 매력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뭐 현업에서 아무래도 여러 관점에서 지상파 광고를 보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볼 수 있던 거랑 또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상파에 계신 분들이 모쪼록 좀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요. 어쨌든 이제 오늘 세 팀의 연구자들께서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보자면 굉장히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이제는 어쨌든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는 사실 굉장히 흐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딩이 잘 되는 컨텐츠를 만드셔서 그 안에 PPL도 자연스럽게 넣으시고요.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커피 캔디하고 관절에 좋은 한약만 보지 않고 훨씬 더 정말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광고들이 잘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어쨌든 프로그램이 좋아야도 그런 것들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만드시고 충분히 이제 NFT까지 연결을 시키시면 지상파가 그래도 지금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장시간 수고해주신 저희 발제자님, 토론자님들 모두 감사하고요. 특히 플로어에서 경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끝으로 방문 중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